세미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및 기보, 신보 이렇게 합격을 위한 공략 스터디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포함해서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 중심의 노하우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그냥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을 할 거냐. 뭐 그냥 창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밖에서 뭐 우리 피자 가게 차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것도 창업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스타트업은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 기반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림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조금 더 지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캠피엘도 저희가 컴퍼니 빌더라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기 클래스를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1기 클래스에서 성과들이 잘 나와서 이번에 이제 2기 클래스를 10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3기 클래스, 그리고 이번 12월이 마지막 4기 클래스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포함해서 마지막 올해 23년도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3기는 11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과거에도 스타트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또 스타트업 욕심이 생겨서 스타트업을 하다가 또 그다음에 또 다시 엑셀러레이터로 지금 와가지고 창업자들을 좀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세 가지 일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좀 스페셜티는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고객 개발 그리고 이제 투자하면서 육성하는 부분에 저는 스페셜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장점들을 갖고 창업자분들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 이종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다솔인이라는 SNS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창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첫 창업은 2003년에 시작을 해서 그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5번의 창업을 했고요. 스타트업 쪽에는 2011년에 플랫텀이라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공동 창업하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에서 학생들 창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이제 수원대학교나 서울과기대나 동국대 예비창업 패키지에 심사 및 또 중간 평가위원 및 전문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이종범 대표님은 또 챗 GPT 쪽 전문성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창업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챗 GPT를 활용한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또 장점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이제 그 또 다른 멘토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실제로 본인도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금 동시에 지금 성공적으로 밟고 있고요. 지금 투자까지 지금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시드 라운드 이상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접속을 못 하실 거예요. 이분도 이제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분은 주로 전에 이제 경험들이 IT 마케팅 에이전시 쪽 일들을 하면서 홈페이지랑 앱이랑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디플로이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MVP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시장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캠피엘이 교육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캠피엘 프로그램을 그할 때는
저희 교육자분들이 붙어가지고 1대1로 멘토링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기를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3기에는 저희 멘토분 중에 최재현 대표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빅데이터랑 IoT, AI, 메타버스 쪽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정 박사님은 이제 기업가정신 쪽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하수민 대표님은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외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멘토분들은 특히 이제 중국 무역 쪽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에듀테크 쪽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그 교육센터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 본인 창업하고 계시는 분과 그리고 또 B2B 쪽 영업 쪽 관련해서 본인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창업자들에게 좀 살아있는 좀 본인들의 경험들을 계속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같이 좀 성장을 해 가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까? 저희가 왜 캠피에이라는 걸 하고 있을까? 저희도 이제 스스로 이제 반문을 해보면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직장인 분들에 대한 그 창업의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캠페인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창업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당시 느꼈던 고민과 고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집대성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창업하고 계신 분들도 본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기승전 창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승전 창업이라서 다만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창업을 끝까지 이제 한 사이클을 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창업을 다들 갖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병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한 번에 경험을 쌓게 하는데 저희는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사이클을 무조건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이 사업성 검증하는 과정에서 MVP 개발하고 또 그 MVP 가지고 또 다시 사업성을 한 번 더 검증하고 해서 전체 원 사이클을 도는 과정을 12주 동안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창업의 근육을 한번 같이 키워보자. 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본 내용을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론보다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실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계획서까지 제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멘토분들이 다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각 분야별 멘토분들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차별성들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 이제 창업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1대1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인텐시브하게 좀 프로그램들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2주차 저희가 클래스를 시작을 하는데 그 12주차 클래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 주차별로 주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이내로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저희가 과제드린 것들 리뷰하고 그리고 멘토링을 1대1로 하면서 1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를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부분에 저희는 좀 스페셜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기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 클래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그 본 과정에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쭉 앞으로의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10년 넘게 스타트업에서 이제 창업팀들을 도와주면서 엑셀러레이팅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작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우리가 창업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프리시드 라운드라고 해서 엔젤 투자나 엑셀러레이터로부터 기업 가치를 한 1억에서 20억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1, 2억 미만의 투자금들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두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갖는 지분은 보통은 적게는 뭐 한 2, 3%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네, 일단은 굳이 여기다가 낙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낙서는 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시드 라운드로 넘어가서 이때는 이제 기업 가치 20억에서 50억 사이로 해서 한 5억에서 10억까지 투자도 받으시죠. 예, 이때 이제 주로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이제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노력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장하셔서 이제 시드 라운드까지 도전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벤처 캐피탈들과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이제 가속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됐죠.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 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시드 라운드에서 시리즈 투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또 자금줄이 말라가는 이 병목 지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리-A라는 라운드들이 최근에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냅샷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결국엔 창업은 돈이 꽤 중요한데, 내가 또 갖고 있는 자본금, 아무리 쥐어짜 봤자, 뭐, 많아야 1, 2천만 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물론 많으신 분들은 뭐 5천만 원까지 하지만, 사실 그 리스크 있는 사업에 내 돈 크게 투자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 과제를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신다면 내년도 3월에 예정되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는 뭐 3,500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시제품 개발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 개발 잘 끝나서 이제 서비스 런칭하고 그리고 법인 세우거나 개인 사업자 세우시면 그 다음 이제 25년도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한다면 예비 창업은 24년도 3월. 예. 그리고 초기 창업은 25년도 3월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는 뭐 24년도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내시면 또는 아니면 25년도에 안정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지자체나 대학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뭐 2, 3천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R&D 지원 사업은 뭐 디딤돌 같은 거는 뭐 한 25년도부터 받는다라고 치면 이때 또 한 1억에서 3억 정도.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나 엔젤이나 또 그 외에 엑셀러레이터 다양한 투자 기관들로부터 뭐 내년 24년도 하반기부터 뭐 25년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팁스를 운영하는 팁스 운영사에게 지원을 받는다라고 투자를 받는다면 또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한 25년도 정도나 26년도 정도에는 팁스에서 거의 한 맥스 7억까지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복합적으로 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프리시드 라운드, 즉 1년 이내, 창업하고 1년 이내에는 대략 한 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2년 차에서 한 5년 차 사이에서는 한 요 정도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여기는 이 정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할까 보면은 이때 사실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출 프로그램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사업성, 즉 성장성이 있는 사업성을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가속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돈만 보면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막상 투자 유치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오전에 그 프리시드 단계에 있는 팀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모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하고 뭐 내일 뭐 2억 투자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잘 됐다. 너 꼭 열심히 해서 2억 받아라.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이제 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또 2억 받는 게 이게 꼭 행복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차피 또 2억 받으면 또 미친 듯이 매일같이 밤새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좀 약간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도는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성장 동력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뭐 은행 대출이나 그 외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조금 더 받아가면서 조금 더 빠른 가속보다는 점진적인 가속을 내가 추구해 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좀 자신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투자자 돈을 받으면서 과감하게 한번 치고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인 것 같고요. 아니면 초기에 그냥 나는 그냥 이왕 짧은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 받으면서 이제 빨리 가속화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많겠죠. 예, 정말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의 정년퇴직이 지금 이제 60세에서 이제 65세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뭐 28살부터 뭐 한다라고 치면 거의 한 30년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뭐 스타트업 해서 M&A나 또는 엑시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이라고 봤을 때 그 30년의 스트레스를 5년으로 압축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굉장히 크겠죠. 뭐 저도 창업해보면서 느꼈지만 지금도 시리즈 A, B, C 단계에 가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너무 안쓰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또 예비 창업 패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또 창업이라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 창업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정부 지원 과제라는 거를 혹시라도 준비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본인 아이템에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더 디벨롭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정부 지원 과제를 우리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분명히 좀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네에 맛집을 내가 만들어서 떼돈을 버는 것과 사실 여러분들 동네에 가끔 보면 맛집들 보이잖아요. 손님들 막 줄 서가지고 1년에 매출 막 100억씩 나오는 그런 매장들도 있는데 그런 매장에다가 우리가 정부 지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본인들이 만들었던 레시피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술,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 원까지 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즉 기존 기술과 서비스에 플러스 혁신이라는 게 여기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혁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로 이제 IT 기술에서 많이 오죠. 예, IT 기술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내 아이템이 그냥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붙여가지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냐? 여기에서 좀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서류 심사를 보든 뭐 발표 심사를 보든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바로 캐치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아이템인 것 같다. 이거는 흔하디 흔한 아이템이네. 아, 이거는 별로 경쟁력이 없겠다. 이게 이제 바로 아이템만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딱 보여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고객 개발과 증거 여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건 뭐냐면 아이템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건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냐? 이게 과연 고객들이 필요로 하냐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 가능하고, 이거 고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투로 이거를 전달을 하면 심사위원들은 그건 너의 주장이잖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와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그냥 그냥 내 아이디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 지인의 지인들 또는 내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돌려보니까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미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고객 개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앞에서는 혁신이 보이면은 여기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 이 좋은 내용들을 앞에서 아이템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좋아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거의 뭐 소설 쓰듯이 막 수필처럼 막 쫙 쓰시면은 이 바쁜 심사위원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막 서류 검토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리적인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만드셔가지고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표지부터 나는 누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무슨 무슨 솔루션 또는 전 세계 시장 규모 몇 조 원 규모에서 기존 제품 대비 얼마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이 가능한 무슨 무슨 솔루션 등등등 누가 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누가 타겟 고객이고 누가 타겟 고객이고 누가 죄송합니다. 타겟 고객이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렇고 이 트렌드에서 내가 발견한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어떤 불편함들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제들은 뭐가 있는데 이 대체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회를 발견했다. 이런 이제 구조들을 짜 가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아이템의 매력도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강조 포인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아이템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힐링 페이퍼가 가장 이제 눈에 띄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표가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남긴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인사이트가 되게 좀 참고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페이퍼 하면 어떤 회사인지 감이 없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힐링 페이퍼는 강남 언니예요. 강남 언니. 강남 언니 하면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죠. 성형외과 병원 또는 피부 관리 병원들을 잘 찾아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그러면 이 대표는 처음부터 강남 언니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매드와이드라는 이렇게 의치전 진학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죠. 왜냐? 이 창업자 스스로가 본인이 의전원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쭉 잘 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치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이템으로 이제 피벗을 했는데 이때 이름이 이제 드디어 힐링 페이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었고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은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을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문제는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분들은 5, 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모바일 앱 환경에도 되게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이게 귀찮은 거죠. 생각보다 기록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안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0년 동안 이거 백날 기록을 잘 해도 단 일주일 더 사는 효과밖에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즉, 오늘 뭐 이거 기록 안 해도 뭐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기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내일 또 됐어요. 내일 또 됐는데, 아이 뭐 이거 내일도 귀찮아. 이번 주 패스. 계속 패스 하다 보면 결국엔 이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비타민 먹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 한 번이라도 다 드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비타민을 드셔보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보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고민을 할 때 많이 듣는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당신의 아이템이 페인킬러냐 아니면 비타민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페인킬러 즉 이런 이제 페인을 좀 공략하는 아이템들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결국에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갔는데 이때는 공황 불안장애 쪽을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막상 런칭을 해보니까 수익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네 번째 아이템은 갑상선 질환 쪽을 하시는 2030 여성분들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2030 여성분들이 갑상선이 있긴 있는데 이게 경증이다 보니까 아까 같은 만성질환 문제랑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2030 여성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과연 2030 여성들이 가장 페인 포인트를 느끼는 게 뭔가를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남 언니처럼 성형외과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정보의 불균형,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돈을 잘못 쓰는 경우, 잘못된 병원을 선택해가지고 얼굴을 망가뜨리는 경우 이런 과정에서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 관리는 여성분들의 고관여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이 강남 언니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일본에서도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만 이 피벗을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얘기했던 교훈이 있는데 저는 이 교훈에서 되게 좀 뭐랄까, 아, 그렇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내는 간단한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당뇨 관리 앱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느꼈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이 비즈니스 구조를 딱 보면은 엔드 유저가 있어요.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인데 이 엔드 유저는 60대 노인이고 60대 노인이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의사분들인 거예요. 의사. 그리고 또 의사결정권자. 이 제품과 서비스를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권자를 보니까 이거는 의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략해야 될 고객군이 너무 다양한 거죠. 60대 노인은 나는 편리하게 해줘, 귀찮지 않게 해줘, 뭐 이런 거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무료였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니면 비용이 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나는 환자들의 모든 상태를 좀 제대로 좀 보고 싶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보다 비즈니스를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특히 이제 B2B 기업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이해관계자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누가 최종 사용자인지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제한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내 서비스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2C도 마찬가지예요. B2C도 주로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 쪽에 갈 때는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역할이 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객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즉각적으로 변화 또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창업팀들의 아이디어를 딱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킬러가 있고, 이제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은 우리 나이스 투 해보라고도 하죠. 있으면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은 거는 즉각적으로 변화, 즉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고객 관점에서 내가 이게 변화의 포인트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서 이게 그닥 보이지 않으면 이건 비타민인 거죠. 이걸 언제 느꼈냐? 아까 보면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그 갑상선 질환 앓고 있는 20, 30대들을 위한 여성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백날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면 고객은 안 쓰더라. 근데 강남 언니를 딱 보는 순간, 강남 언니를 쓰기 전과 쓴 후를 봤을 때는 고객 관점에서 그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거죠. 강남 언니가 없으면은 사기, 불화, 후기에 막 속아가지고 돈 잘못 날리고 병원 잘못 선택해가지고 수술 잘못돼가지고 후유증 심각하고. 근데 강남 언니가 제공해주는 후기, 가격 정보 투명하게 받는 순간 올바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적어도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의 성형 비용과 피부 관리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는 알차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객이 느끼는 그 변화의 포인트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고민을 할 때 내 아이디어가 과연 고객의 문제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요 부분에서 계속 디깅을 해가면서 아이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찰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인터뷰나 고객 관찰을 정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창업팀들이 겪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은 대부분 해결할 필요성이 없는 문제 붙잡고 막 열심히 해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볼 때마다
제발 대표님,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죄송한 표현이긴 하는데 대표님들이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그때까지 그래야지 그때서야 이제 본인들이 아 이거는 똥이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제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옆에 이제 많은 멘토분들이 있으니까 멘토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또 멘토분들도 보면은 되게 많은 창업 아이템들을 받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지금 이제 막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보다는 몇십 배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꿋꿋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문제를 발견하는 건 좋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순간까지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의 문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제대로 못 일어나는 문제, 아침밥 제대로 못 먹었던 문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버스 놓쳤던 문제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의 문제들을 겪었는데 정작 그중에서 내가 돈을 내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몇 개가 있을까를 보면은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고객분, 그 창업자분들이 해결할 필요성이 없는 문제인데 굳이 붙잡고 여기에 막 올인하는 경우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쟁사 조사 안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자기 아이템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아이템에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경쟁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경쟁사가 바로 나오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바로 그냥 계속 제품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서비스 런칭했더니 고객들이 저거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제가 왜 써야 돼요? 딱 이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세 번째는 시장 규모가 너무 없어요. 백날 세정업을 다 계산해 봤더니 뭐 10억도 안 돼.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1등 할 수 있고 평생 그 사업만 자기가 1등 할 수 있으면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투자자들이나 정부 지원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겠죠. 왜냐? 정부 지원 심사하는 분들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규제나 특허, 그리고 기술 구현.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로는 이거 구현 못 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정말로 막 그 사업 아이템들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좋게는 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 아이디어를 선택하실 때는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단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전문성인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파운더스 마켓핏이라고 창업자와 시장의 핏. 이게 과연 맞느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여행 쪽 전문가야. 여행 쪽 전문가인데 그럼 여행 아이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행 아이템을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교육 아이템을 하거나 무슨 제조 아이템을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좋아하는 분야가 맞느냐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창업이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버텨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맞는데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 실패하는 창업자를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야. 근데 좋아하는 분야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까지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좋아하는 분야가 엔드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장 규모가 큰 분야를 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 규모가 크면 좋고 다만 여러분들 멘토링 받을 때 고객군은 되게 세그먼트를 잘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시장 규모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일단 시장 규모가 크되 거기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1등 할 수 있는 고객군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1등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객군을 넓히시면 돼요. 1등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규모가 크되 고객군은 아주 날카롭게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R&D가 오래 소요되는 아이템도 분명히 있어요. 뭐 바이오, 그 외에 뭐 소부장,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쪽 관련해서 R&D가 투입되는 것들 또 헬스케어 쪽 이런 쪽은 이제 R&D가 많이 투입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그런 아이템별로 또 장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분야의 아이템들을 잡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시면서 본인도 스스로 창업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좀 본격적인 R&D 과제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비타민 아이템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페인킬러 아이템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오는 그 분야의 아이템이 맞는지를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 우리 홍태웅 멘토님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못 들으셨네. 예. 일단은 저희가 MVP 쪽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즉, 일단 1단계로는 좋은 아이템을 일단 선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MVP. 이거 MVP를 만들어서 빠르게 사업성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사업성 검증을. 그래서 이제 MVP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MVP라는 걸 몰랐을 때는 개발자 뽑아가지고 개발자 채용해서 개발자랑 같이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해야지. 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프로토타입 툴들이 또 나왔고 또 MVP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프레임 툴들이나 이런 스토리보드 짜주는 이런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노 코딩, 즉 코딩하지도 않고 정말로 코딩이 된 결과물처럼 나올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로 고객을 기만하는, 즉 고객을 속이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리멤버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되게 MVP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 거죠. 왜냐? 굳이 뭐 홈페이지 뭐 앱 개발하면서 수천씩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 MVP 개발해가지고 빠르게 검증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번 다 써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 가설을 어, 떠올렸으면은 하루 만에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 만에는 적어도 검증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돈 쓰지 말고 오늘 안에 또는 아니면 내일까지 내가 그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검증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대체제들을 찾으면은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편하게 이제 MVP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 뭐 보면은 글라이드 뭐 이런 또 버블 이런 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챗 GPT가 좀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제너레이티브 AI 툴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믹소라는 걸 활용해 보니까 랜딩 페이지 뽑아내는데 1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고객 개발 잘 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솔루션들 이용하면 바로 웹사이트 나오고 또 그거 가지고 조금만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바로 모바일 그 요즘 뭐 토스나 이런 데서 광고 테스트 해보면 바로 이제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해보면 남들이 한 달 동안 2번 테스트하는 거를 나는 일주일 동안 10번 테스트하는 그 효과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스마트하게 좀 돌려보시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반드시 강조를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MVP 부분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여하튼 MVP도 여러분들 돈 들이고 MVP 만들 필요 절대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MVP 만들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MVP를 만들어 보고 가설 검증을 빠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이종범 멘토님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심사에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길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서류평가 심사로 가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뽑는 인원이 있으면 뽑는 인원에 곱하기 2배수로 해서 그 발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 네, 그 앞에 이제 서류 심사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2배수로 뽑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거치는 건데 그 만약에 1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발표자는 2배수니까 20명 정도를 뽑겠죠. 그래서 이 20명을 뽑기 위해서 서류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죠.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창업 지원단이나 이런 매니저분들한테 들어보면은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 뽑는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20명을 뽑아야 되니까는 네, 계산이 되죠. 한 150명 정도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추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쟁률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배치가 되고요. 거의 뭐 이틀에 걸쳐서 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올해는 그 경쟁률이 더 심해질 걸로 지금 예견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작년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인원과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인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좀 줄면서 주관사도 두 개가 날아갔고, 그리고 내년 정부 지원 내년 예창에 뽑는 인원수가 더 적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그 변수가 사회적 그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 하시려는 분들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인데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번 정권에서 그 사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려서 거기에 있었던 거기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예비 창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소셜 섹터 쪽으로 대부분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기업 쪽의 아이템이어도, 일반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서 소셜 섹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부러 이제 다른 섹터로 지원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서류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서 뽑는 인원은 더 계속 줄고, 이러한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이제 심사를 가보면,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이 한 조가 돼서 조장의 그 리드와의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다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훑어보면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심사표가 있어요. 그 심사표에 맞게 점수를 짓게 하고 밑에 심사평도 써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민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비주얼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읽혀야 돼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처음에 체크가 되느냐를 보면 각 항목당 한 줄씩 쓰는 성의 없는 경우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이런 게 저도 보고 나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잘못 내셨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성의 없게 뭐 한 줄씩은 아니더라도 두세 줄씩 꽉꽉 채우지 않고 필드가 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경쟁이니까 다른 분들은 꽉꽉 채우고 심지어 막 하이라이트 치고 거기에다가 도표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항목에 한 두 줄, 세 줄씩 이렇게 쓰시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성의 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좀 이제 뭐 대기업에 있다 오셨든지 뭔가 아이템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던지 이런 분들이 자, 내 걸 한번 평가해봐라고 그런 느낌으로 한두 줄씩 쓰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이템이 좋을수록 더 성의 있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렵고 복잡하게 써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게 작성한 경우. 제가 직장인 주의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한 도메인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자신만의 어떤 전문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마케터이기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뭐 로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CPC, CTR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인데, 마케터들끼리는. 근데 다른 마케터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외계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투자자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보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술적인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사업 계획서가 PSST 해서 이제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요 순서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초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요거 다 따로따로 해서 여기다 프라블럼 쓰고 솔루 이게 잘 이해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떤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 건데 심사위원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거에 무조건 지원해줘라. 나 선정시켜줘라.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하나의 스토리를 PSST라는 논리 구조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심사 종료 전에 조장군이 이제 최하위 점수 순으로 탈락 예정팀을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탈락팀을 써서 내잖아요. 뭐 1번, 5번, 뭐 1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선정한 탈락팀을 써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1번, 2번, 5번 이렇게 썼으면 1번이 이제 겹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탈락팀이 돼요. 요 순서대로 탈락팀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5번도 탈락이 되겠죠. 근데 2번과 15번은 이 사람은 2번 썼고 이 사람은 2번 안 썼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탈락자를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끼리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탈락팀으로 선정한 팀에 대해서는 이 팀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난 15분 보니까 괜찮던데? 라고 방어를 해주죠. 근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의사결정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의사결정 포인트는 주관 기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이 불러준 주관 기관이 있는데 뭐 수원대학교나 서울과기대나 동국대나 등등 주관 기관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관 기관도 또 이제 다음 번에 이 주관 기관이 되려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매출 뽑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뽑은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뭐 고용은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도 이런 거를 의사결정할 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게 낼 수 있는가, 사업 기간 내에 매출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 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시제품 제작이 사업 기간 내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게 있죠. 사업 기간 내. 사업 기간이 보통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8개월 안에 뭔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심사위원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주관 기관한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11월 초에서 중순쯤에는 중간 평가가 나갑니다. 올해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뭐 5천만 원이건 7천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 집행 금액의 15% 이하를 11월 초까지 사용한 곳은 평가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주간 기관의 매니저와 그리고 전문 평가위원이 같이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제품 제작이 됐는지 그 예산 사용이 가능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85% 이상의 예산이 다 사용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냈던 사업 계획서상의 내용과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는 보류 판정을 내려. 이러면 이제 그 중간에 한 번 더 심사를 하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보류가 판정이 되면 지원 금액이 모두 회수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점검한 기업 중에 한 기업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대표는 없으시고 뭐 개발자가 하는데 처음에 사업계에서 낸 거랑 완전히 다른 거를 하고 있고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원금 헌터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류 통과, 발표 통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서류 평가에서 이런 분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증거나 실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고,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예창 모집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희도 12월 30일에 3차를 시작하긴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딱 이 시기에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만약에 3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해서 붙으면 이제 피칭까지 가게 되는데 피칭 얘기는 이동건 멘토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이종문 멘토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뭐, 여하튼 지금 여러분들 그 예창이나 이제 초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부터 서류 접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일단 이렇게 서류 평가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 이제 발표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발표 부분에서는 일단 표지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심사위원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봐도 명확하게 딱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표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에다가 뭐 회사명 크게 만들고 아이템명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봐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궁금하지 않고 회사명이나 제품명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거는 도대체 저 회사는 어떤 고객의 문제를 발견해서 기존 대체제보다 얼마나 더 좋은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지?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표지부터 명확하게 좀 우리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그 트렌드에서 내가 발견한 기회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의 문제에서 기존에 이걸 해결해주고 있던 대체제들은 무엇인지, 그 대체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언met 니즈, 즉 불충족 요인들은 뭔지,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거를 고객들에게 가치 제한을 할 거냐, 그리고 그 가치 제한을 구현한 솔루션의 소개, 그리고 고객 반응.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고객 반응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수익 모델, 그 시장 규모. 그래서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크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나는 어디부터 공략할 것인지를 시장 규모에서 되게 잘 보여주면 좋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할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 진입 전략은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적어도 2, 3년 정도의 마일스톤과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사용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제 이거를 실행할 팀은 누구인지 우리의 이제 맨파워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엔딩을 달려갈 것인지 비전을 보여주는 걸로 전체 이 사업 계획서의 흐름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 시켜야 돼요. 나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장표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설명을 뭔지를 구조화시키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내가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했던 프로그램도 실제로 5팀이 해서 4팀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한 팀은 이제 서류는 통과했는데 발표를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들을 한번 밟아가 보시면은 꼭 뭐 저희가 뭐 언급한 이런 컴퍼니 빌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디어가 별 볼 일 없으면은 중간에 계속 피벗 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요. 저희도 괴로워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딱 있으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말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려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 근데 정말 조금은 고집을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다. 고객의 프라블럼을 집중하고 고객의 문제에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 제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객 개발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개발해서 고객 반응 점검한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 단계까지 넘어가면 되게 좋죠.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세퍼레이트하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제대로 된 아이디어 정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크되 거기에서 타겟 고객은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좁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의하고 그들의 페인과 게인, 즉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기대 사항이 뭔지를 그들을 관찰하거나 고객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제안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해봅니다. 뭐 여하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1단계에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이디어 완결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MVP 개발해 가면서 여러분들 아이템에 대한 프로덕트 마켓핏을 보는 거죠. 즉 여기서는 커스터머가 누구이고 이 커스터머의 프라블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단계고 또 프라블럼과 죄송해요. 글자가 악필이라서 프라블럼과 솔루션 핏을 찾아내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프로덕트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거니까 프로덕트 마켓핏을 한번 보는 거죠. 마켓핏까지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다양한 MVP 뽑아내면서 빠르게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블로그 글도 써보고 가볍게 페이스북 마케팅도 해보고 뭐 토스에도 마케팅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잡아내셔야 돼요. 이 시장 반응을. 그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성 검증이 되고 그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내 아이디어가 고객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했던 팀들도 보면은 저희 일기 팀인데 일기 팀은 이렇게 보면 프로토타입 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바로 첫 달 매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 재결제 발생하니까 여기 대표님이 원래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그 스텔스 모드로 계속 창업을 하면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도 선정돼가지고 계속 하다가 자신이 붙은 거죠. 그래서 8월에 이 정도면 나 일단 회사 그만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텔스 모드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기 때 하셨던 분 중에 스텔스 모드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방금 만나고 왔거든요. 아주 행복하게 지금 창업을 하고 있죠. 내년에는 또 애도 낳아야 되는데 자기 스트레스 모드 더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컨설팅도 받아가시면서 피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발표 자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스트럭처들을 잘 한번 잡아보시면서 스토리텔링을 잘 기승전결 PESST에 맞게끔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발표할 때도 그냥 생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 스크립트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표 스크립트에서 자기의 논리적 구성이나 문제점들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연습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저희도 모의 시뮬레이션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예상 질문이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아규먼트가 없게끔 하려면 톤앤 매너를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가야 될 것인지도 연습은 하긴 하셔야 돼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저희 마지막 4기 올해 딱 4기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희 딱 오전 10시 12시 3월 16일까지 이렇게 하시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들어오시고요. 지금 여기 얼굴 가리신 분들은 다 지금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얼굴 오픈하신 분들은 저희 멘토분들이랑 같이 1대1로 지금 다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기, 3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성공하고 싶죠. 다들 저희도 성공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추구하는 거는 실패 비용을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실패도 많이 해봤고 또 주변에서 실패하는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까 라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돈 들이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으로 내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원 사이클을 돌아보시고 그 한 번 사이클 돌아보신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저 실패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단계 이제 한마디로 0점 조정을 해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0점 조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삑사리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0점 조정을 해 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글 폼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문자로 아마 다 가셨기 때문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구글 폼 한번 봐주시고요. 구글 폼은 제가 지금도 한번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저희랑 한번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아이템을 저희가 다 오케이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들어보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좀 피벗을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템 갖고 저 이걸로 무조건 프로그램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저희는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한번 인연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꼭 이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되게 넓으면서도 또 좁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언제든지 또 저희랑 같이 또 만나서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구글 폼 한번 공유 드렸으니까 그 구글 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캠피엘이 저희 이렇게 그 유튜브도 해요. 저 이종범 멘토님이랑 같이 또 홍태용 멘토님이랑 같이 화요일, 목요일 제가 틈틈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또 도움되는 얘기들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커뮤니티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그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카톡방에서 종종 필요한 정보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고민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고요. 비타민과 지금 김강사님이 음, 네, 그쵸. 린스타터 기반으로 진행하죠.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편하게. 네. 뭐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제가 다른 또 세션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뉴닉. 뉴닉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초반에 그때 코로나 음, 때 잠깐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면서 난 저 왜 투자했지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괜찮은데 저거 블록체인 쪽은 블록체인 특화 사업 쪽을 선택하셔서 정부 지원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서울 핀테크 센터 이런 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투자자도 주로 블록체인 쪽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곳을 만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좀 오면서 지금 블록체인 좀 다시 들썩이긴 하고 있어서 특히 STO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R 관련 컨텐츠 사업, 저거 좀 어렵다. 네, 네, XR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컨텐츠를 네, 다루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예. 저거는 호불호가 있어서 저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 사업이면 사실은 이제 좀 예창이나 투창보다는 오히려 저기 코카에서 하는 한국 컨텐츠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러 결과 아니요. 리포트를 제가 매주 드리진 않고요. 제가 매주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못합니다, 그래. 네. 그리고 2단계에서 네, 한 달 정도 충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상담 먼저 진행해야 돼요. 네. 왜냐면 좀 아이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도 물어보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결제하시고 도움 안 되는 프로그램 받기보다는 도움되는 프로그램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잘해드릴 수 있다. 이거 도움 드릴 수 있다 싶으면은 하는 거지. 무조건 저희가 아무나 어떤 아이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준비하고 있군요. 두 명. 한 명 나이가 28. 공동대표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생애 최초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특화 분야가 경쟁이 요즘에는 뭐 경쟁이 낮은 분야가 있을까요? 난 그 좀 애매한데. 진짜 여성 여러분들, 특화도 예, 기본적으로 높아요. 여성 특화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캠페인 지금 과정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음. 거의 진짜 한 70%가 여성분이세요. 여러분들 경쟁이 낮나요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드시면 돼요. 음. 예. 초등교육자, 이거는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예. 호불호가 좀 있는데, 예, 그렇다고 뭐 사실 그 대신에 이제 1인당 교육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만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궁금하신 거 더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예. 이동건 멘토님께서 유아 교육 시장 쪽을 하셨었죠. 매우 힘들었지. 네. 공동대표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뭐 크게 근데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예창회는 네. 어차피 그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그렇죠. 거라서 공동대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냥 뭐 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 설립할 때 프로그램 선정되시고 사업자 선정할 때 설립하실 때 그때 공동대표 여부 선택하시면 되고 리멤버 같은 아이템은 글쎄요. 그냥 딱 요 한 줄만 주셔서 사실은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미 이제 이 시장은 끝나가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약간 여기에서 뭔가 다른 컨셉이 명확하게 좀 보인다라고 하면 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뭐 질문 있으시면 몇 년이나 저 경기 침체까지는 저희 못 봅니다. 그걸 알면 저희가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초기 투자 쪽은 계속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는 그 레인지가 지금 되게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 2년 안에 또는 적어도 3년 안에 초기 투자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대표가 다른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저거는 예비 잘 창업 모르겠어요. 패키지이기 때문에 뭐 네. 일단은 그냥 하시고 나서 나중에 사업자 낼 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아,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서 성장하는 시장은 좋은데 막상 또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네, 왜냐? 영양실은 쉽지 않아요. 네, 그쪽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 시장 커서 뭐 좋다라고 보는데 막상 반려동물한테 한 달 동안 그 반려인들이 쓰는 돈이 평균 5만 원을 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왜냐면 저기 예, 이게 거의 제조잖아요. 영양식이면은. 그치. 그래서 예, 식품이고 제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음, 사업은 아이템을 실은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업 모델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면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업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예, 그렇죠. 돈 벌어야죠. 예,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 네.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위에 분이 말씀해 주신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은 상업 자체가 생애 최초만 가능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원자는 저로 하고 팀원은 친구로 하고 나중에 피칭 때는 아니요. 지원자가 직접 하셔야 돼요. 예, 지원자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조각 그리고 투자 관련 조각 투자. 아이템은 STO로 가면 좀 괜찮은데 조각 투자로 그치. 가면 좀 어렵죠. 네. STO로 가면 괜찮은데 조각 투자는 이제 좀 법적인 부정적이죠.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맞아요. 대한 그 챌린지가 있으실 거예요. 네. 팀원의 구성은 아마 서류 심사할 때 그 팀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괜찮다라고 음, 보는데 뭐 그쪽 뭐 구성이 좋으면 더 좋게 보죠. 1인 대표로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하면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서류 평가할 때 이거 한 명이서 이거 사업 잘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죠. 예. 2025년 유아기능 와, 좀 그건 너무 먼 얘긴데. 디지털 성취도 솔루션 지금은 약간 저게 감이 안 보이네요. 지금은 저거는
뭔가 지금 바로 피드백 드리기는 어렵네요. 예. 왜냐면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간 내에 이게 성과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25년이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만약에 탈록 나오죠. 후보로 결정되면은 우선순위로 이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원 없이 물어보세요. 저희도 원 없이 답변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뒤에 세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뒤에 세션 지금 원래는 10시 반부터 저 따로 교육자분들 세션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육자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 지금. 동업자는 우리 황경우님께서 잘 찾으셔야지 어디다가 기대시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냐? 지인한테서 뭐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저기 창업 관련된 네트워크 해커톤? 네. 모임들, 해커톤에 참여를 직접 해서 거기에서 뭐 팀원들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킹 파티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해커톤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도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대로 모든 게 일어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A부터 Z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실패해요. 나는 회사에서 이 일 되게 전문성 있게 잘하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막상 밖에 나오면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직장인분들은 꼭 그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왕이면 중요하다고 가만히 봅니다. 있는 건 예. 전 되게 중요하죠.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네. 의류 제조업인데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면 예창패는 음, 좀 가급적이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의류 제조업이라도 이게 의류 제조업 쪽에 일어나는 뭔가 문제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러면은 되게 좋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사실 그 뭐냐, 그 안다르처럼 이 기능성 의류 가지고 대박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세그먼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고객 개발까지 충분히 한 데이터를 넣으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좀 도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 중고 컴퓨터 세트 이게 이제 어르신에게 중고 컴퓨터 세트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냥 일반 창업이죠. 스타트업은 아니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파는 거 이거는 문제 네, 없죠. 파는 거 문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없는데, 그렇죠. 파는 거 문제 성장성이 없다. 없으니까. 예. 예창패에서 부총팀끼리 서로 아, 교류해서 외주 줘도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조금 걸리면 문제 될 것 문제가 될 수 같은데? 있을걸요? 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이게 예,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세금으로 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연히 예, 이런 것들은 좀 깨름직하다 그런 거는 다 맞아요. 주관사에서 다 방어를 합니다. 예. 프로그램은 일주에 한 번씩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 법인이 있어서 창업 경험이 없는 제가 대신, 그렇지, 이런 경우 종종 음, 나오죠. 예참패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죠. 예. 한 번 대표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추후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을 폐쇄를 시키시고 아니면 본인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업종으로 지원을 하셔야죠. 그 예창패 그 지원 자격 요건을 보면은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지원할 때 다른 업종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다. 뭐 이번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업종이. 3년 이상 지나야 되나 그럴 거예요. 조건이 음, 그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네. 지원. 그다음에 지출 그래서 사실은 서진아님 요런 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바지 사장이잖아요. 바지 사장 하려면은 고민 잘 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준비 잘 하고 본인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지출 관련 회계 처리 아주 빡빡하게 보나요? 네,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예창배에 빡빡하죠. 되었을 때 대표는 월급을 못 받죠. 네. 못 받습니다. 대표 월급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저희 다니시면서 하셔야 돼요. 월급 맞아요. 받으시면서. 회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월급으로 하셔야죠. 네. 그렇죠. 리멤버는 명함으로 기획 중인 거는 비즈니스 관계, 아끼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비타민 같은 아이템이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건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은 그 뭔가가 이 서프라이즈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김상원님은 이제 이런 아이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아, 물론 뭐 그렇다고 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되죠. 다만 이제 이런 아이템은 시행착오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리고 서진아님은 의료기기 3년 근무 후 6년 동안 IT 후 개인적인 그렇지 이런 부분은 본인 잘 하시는 거 해야죠. 어, 작은 중소기업 의료기기 해외 사업으로 가서 아 이거는 뭐 저기 이직 그 취업에 저희는 관련된 건데. 예. 저희는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마케터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나중에 많은 창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죠. 마케팅 쪽 음. 항상 필요로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아이고 돌직 예비 창업 패키지 현재 액격 직접 이거는 뭐 김상호님 스스로가 고민해 보세요. 직접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 줄이고 더 잘하실 것 같으면 직접 개발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 비용을 다른 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마케팅 비용에 쓰시거나 등등.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그때 상황이 돼서야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네,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사업비 편성하셔도 나중에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해도 가능하거든요. 예, 변경 계획서 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생애 최초 창업 지원 사업 뭐가 더 나을까요? 좀 아니 뭐 둘 다 지원해 보시고 먼저 선정되는 거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더 나을까가 아니라 일단 붙어야 됩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진짜 죄송한 치열할 것 얘기인데 같아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제가 2013년도 14년도 뭐 이때 예비 창업 같은 거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이런 음. 정부 지원 사업이었죠. 진짜 뭐 20팀 뽑는데 15팀 지원해가지고 15팀 다 붙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예, 다들 짠하죠. 예. 진짜 저희 이제 끝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또 여기 지원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좋은 기회로 뵙고요. 오늘 또 교육자 세션 잠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그 요거 잠깐 다시 닫았다가 제가 다시 55분에 다시 개설을 할 테니까 죄송하지만 55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모님 55분에 다시 봅시다. 네. 네.